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4년 3월 2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국방론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은 뭐 남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뭐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상 돌아보기 생각에는 남한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제 북한이 신형 고체 로켓 시험하는 장면, 그림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한 몇 년 전에, 우리 그 고체 로켓을 뭐랄까, 우주 로켓에 쓸 수 있게 미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거의 이제 조항이 다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도 해안가에서. 북한도 이렇게 했고, 북한이 이렇게 한 목적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더 연장을 하면 2, 3000km까지 늘려서 괌 정도까지, 오키나와 괌이 더 머니까 오키나와보다 한 3000km 가까이 되죠.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고, 자, 북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ICBM에 버금갈 정도로 적에게 위협적이다. 그 이유는 적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자, 그 적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한테 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제 생각이죠. 다 추정입니다. 예, 그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적 사실이 어디에 있겠다라고 겨냥을 하면서 가긴 가지만 틀릴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티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했다. 예, 같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무섭다. 미국 해군 어떻게 방어할래? 북한도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ICBM에 버금가는 무기고, 저기 그 이유는 잘 알 것이다. 왜?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같습니다. 자, 정리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2022년 1월에 이게 가장 최신형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새로운 미사일들이 계속 새롭게 실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체 연료 로켓을 장착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봐지거든요. 예. 자, 그들이 화성 17호 ICBM 대륙간 단도탄을 화성 18호로 가면서 고체 로켓으로 바꿨죠. 예, 크기는 줄이면서 사거리 늘어나고, 그래서 고체 로켓 기술에 있어서 그게 외부에서의 도입이든 내부에서의 개발이든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기술을 다른 데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거리 늘리는데 바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북한 측 이야기로는 사정거리가 1000km가 넘는다. 최고 속도가 마하 10이다. 자, 그죠? 이건 미사일 방어 체계가 맞기 어렵다. 예, 이게 후티가 미국한테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으로써 마하 10이 넘어가는 거 격추하기 어렵다. 최고 속도 마하 12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미사일의 현대전에서 미사일이라는 것이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미사일 간에 탄도탄이 있고 순항 미사일이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지점을 하나 파악하시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최고 속도 마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봤을 때 이 최고 속도라는 것은 최종 돌입 속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돌입 속도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 뭐 웬만한 탄도탄은 최고 속도 다 이거 이상 나옵니다. 예. 단지 문제는 맞을 때 공기에 맞춰야 속도가 확 줄어드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렇지 않다. 끝까지 동력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요걸 좀 뒤에 말씀 또 드려볼게요. 자, 이게 예전에 MBC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 21년에서 22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한 1년 사이에, 세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진 미사일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같은 형식인데 개선된 것이다. 오른쪽의 것이. 가운데 것은 좀 다른 것이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실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미사일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미사일은 작동 방식이 좀 다르다. 둘 다 극초음속이긴 한데, 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전에 가운데 동그라미 친 그 미사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2년 연료병식에 나온 건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니 가운데가 되게 가늘어요. 몸통이. 미사일 탄두 부분이. 자, 그리고 탄두의 모양이 360도, 가늘 뿐더러 360도 대칭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날개가 붙어 있어요. 탄두 밑에. 그거는 셋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최근에 후티가 보유했다고 이야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마도 이란이 제공했을 걸로 봐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후티는 이것을 개발할 역량까지는 아직 못 갖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란이 제공했다는 그 미사일과 이 미사일의 북한의 지금 사진 속에 보시는 이 미사일의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란의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고 22년부터 배치된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모양은 좀 달라요. 그런데 방식이 크게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탄두 부분이 360도 대칭이라는 부분이에요. 납작하지 않고. 예. 요게 즉 뭐냐? 이것은 고공에서 접시 띄우기가 안 된다. 예.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그 마찰을 이용해서 다시 점프하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체 형상이 아니다. 저게 일단 분리됐을 때. 예. 요게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긴 한데 속도가 마하 5 이상 나오니까 최종 도입 속도가 한데 이것은 활공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단순한 형태예요. 예, 좀 이따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활공형이 있죠. 예, 북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고도가 제일 낮은 것이죠. 예. 자, 볼게요. 이 파타 미사일만 하더라도 이것은 활공형이 아닌 것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자기 연료로 극초음속을 다 이뤄내야 돼요. 지구 대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장사정거리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접시 띄우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보면은 목표 돌입 속도, 이거 최종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마하 13에서 15가 나오고 사거리가 1,400km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미국의 알레이브크급 구축하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예, 미국 방공 시스템 전체의 기준으로 봐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왜 마하 13, 15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거리가 1,400km나 되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재돌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400km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의 이스칸다르처럼 최고 고도가 50km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사거리를 뽑기 어렵다고 봅니다. 미사일을 많이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의 마찰을 계속 견디면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대기권 바깥으로 일반 탄도탄처럼 나가지만 일단 들어왔을 때 추가 가속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도가 마하 13, 1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상당히 요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좀 전에 보신 파타 미사일의 탄두 부분이에요. 저 뒤에 게 날개 달려 있죠.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뭐냐? 방향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은 동력이 있어도 방향이 조정이 되고 동력이 없어도 방향이 조정이 돼요. 이게 뒤에 추가 동력이 없다 그러면 실제 목표물에 맞을 때는 마하 4, 5 요 정도 언저리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기껏 여기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마하 13, 15를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왼쪽에 보이는 좀 묘하게 생긴 거 있죠. 동그라미 안에 밖에 이렇게 분출구가 달린 거. 이게 추가 동력원이에요. 이게 저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날개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게 막판에 속도를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돌진할 때. 그래서 공기 마찰을 이겨내면서 가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날개가 있으니까 기동을 하겠죠. 뭐 그런 거는 이미 탄도미사일에서 일반화되고 있으니까. 예.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표 돌입 속도가 마하 13, 15가 되고 북한이 이야기한 최고 속도 마하 10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22년 일병석에 나타났던 그 미사일의 형식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겠느냐. 활공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자, 이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의 통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마하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요. 대륙간 탄도탄이니까 최고로 센 로켓이겠죠. 거기인데 이제 발사 후 한 5분, 5분 정도 지나면 로켓은 연소를 마쳐요. 그러면 저때 이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속도가 쭉 떨어지죠. 자, 이거는 이제 관성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대기권 바깥이니까 마찰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계속 고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는 떨어지지만. 그러다가 정점에 다다른 다음에 하강을 하죠. 하강을 하면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대기권 안으로 쏙 들어오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서. 그래서 최종 맞을 때, 자, 이게 맞을 때 보면은 속도가 마하 5 정도의 임팩트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자, 저 위에서는 마하 20이었거든요. 대기권 들어올 때. 근데 그게 마하 5, 4분의 1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런 추가 동력이 없으면 다른 탄도탄도 이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마하 10, 이란은 마하 13에서 15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란의 미사일이 보여줬다시피 추가 동력으로 밀어붙인다. 밑으로, 지상으로. 그러면서 기동을 한다. 그래서 속도가 확 나올 수 있고 북한도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보신 그 사진 한 장이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퍼싱2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80년대에 배치된 오래된 미사일이거든요. 이거가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저게 기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비슷하죠, 지금 북한 미사일이랑. 저기가 밑에 일단은 분리가 되고 밑에 단이 두 개일 거예요. 부스트가 두 개고 저 위에 탄두부가 분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요. 일반 탄도탄처럼. 그리고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는 추가 동력이 없어요. 저 탄두부에는. 아까 이란 미사일과는 다르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약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도 어려웠던 게 뭐냐? 날개 때문에 그래요, 날개. 얘가 팝업 기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확 떨어졌다. 그래서 탄도탄 궤적으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 이를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겁니다. 예, 그게 공포스러웠다. 핵탄도탄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몸 자세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학적으로 발사해가지고는 목표물을 맞추기 어려워요. 또 탄도학적으로 발사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기의 상황, 그리고 대기와 또 우주 공간을 나갔다, 우주 공간에 다시 대기로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옛날에는 떨어졌어요. 일반적인 미사일이 멀리 가서 더 떨어지는 거였어. 근데 이건 날개를 달았고, 거기다가 저 안에다가 초기형인 어떤 레이더, 사 레이더 같은 걸 넣었어요. 그래서 대조를 레이더파, 반사파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는 엄청난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최고로 앞서갔던 기술이에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합니다. 내부에 기억된 정보하고. 그래서 공산 오차가 30m 정도까지 30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밀한 미사일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수준의 미사일이었습니다. 자, 그거 한 번 기동하는 거 한 번으로 그만큼 공포를 떨게 만들었지만 속도 자체는 극초음속이 못 됐어요. 예를 들어 목표에 맞을 때는 마하 4, 5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나갔을 가능성도 커요.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기동하는 탄도탄을 요격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걸 이스칸다르가 받았죠. 예. 이스칸다르는 이 몸통이 하나예요. 이거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칸다르가 취하는 작전을 보세요. 최대 고도가 50km예요. 즉 대기권 바깥으로 확 안 나가요. 예, 대기권 밖으로 가려면 한 100km 정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최대한 낮게 날라요. 이 낮게 나르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의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낮게 날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위로 하늘로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탄이 아닌 다음에는. 자, 이건 퍼싱2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술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거리도 5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0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공기 밀도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마지막 단계 가서야 발견이 된다. 왜? 여러분 지구가 동굴다는 거 아시죠? 낮게 나르면 낮게 나를수록 최종 발견된 속도가 발견되는 지점이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기동을 한다. 이거는 이 자체가 연료가 있기 때문에 퍼싱2보다는 훨씬 위협적으로 기동할 가능성이 많고 최종 돌입 속도도 상당히 빠를 가능성도 있어요. 퍼싱2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 자,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파타 미사일 같은 데로 오면은 탄두부가 분리되지만 거기에 독자적인 추진 기관이 따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스칸다르는 그 중간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한이 무슨 화성 18호를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하면은 저걸로 우리를 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를 만약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칸다르류 이런 걸로 공격할 거예요. 예, ICBM을 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우리한테 날라오는데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알아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거리 500km면 우리는 충분하잖아요. 남북 간에. 낮은 고도로 비행 속도가 가급적 짧게 우리한테 대응 시간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수단은 이런 전술 미사일이에요. 여기 핵탄두 큰 거 다 들어갑니다. 예. 자, 여러분 기회 그런 거 한번 확실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ICBM은 미국용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보신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늘려서 2,000km, 3,000km 간다. 그것도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남한에 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사정거리 긴 거를. 그런데 이런 게 딱이에요. 고기동하는 거. 예. 자, 그래서 북한에는 이 스칸다르를 이미 그대로 국산화했죠. KN-23이라고 불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급강하, 풀헙 이런 걸 하는데 퍼싱2와는 달리 상당 부분까지 거기에 추진자가 살아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추격이 좀 더 어렵다. 하고 요격이. 근데 우리 국방장관이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정도 기동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미사일로 요격 미사일로 격추 가능하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현재 천국 미사일 시스템으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자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으로 넘어간 거고, 여기 보면은 거의 러시아 이스칸다르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 현무 2A, 2B도 똑같이 생겼어요. 사거리도 똑같고. 조금 묘한 게 있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 저 두 가지는 같은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 가운데 있는 미사일은 탄도 부분이 상당히 가늘고 360도로 대칭이 된다. 그렇지만 좌우측에 있는 미사일들은 그렇지가 않고 납작해 보인다. 예. 또 가운데 있는 미사일은 아까 열병식 사진도 보셨지만 실제로 360도 대칭이 됐어요. 예, 그래서 활강형은 아니다. 극초음속이긴 한데 최종 돌입 속도가. 그래서 그거는 아까 파타 미사일처럼 이러네. 최종 돌입 단계에서 계속 기동을 하면서 추진력이 살아있는 그런 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하지만 좌우에 있는 것은 이것은 활공형으로 보인다. 이거는 사거리가 더 길 수가 있다. 예, 이것도 북한이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습니다. 이건 아예 뭐 북한 코드를 부여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유형. 그래서 북한은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거리를 연장한다는 연장을 위해서 고체로켓을 새로 개발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면은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MBC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자, 이것을 눕혀서 실루엣을 보면은 좀 전에 그림 속에서 보신 그 그림처럼 똑같다. 이건 360도 대칭이 아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차량이 이 텔이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거의 5축 내지는 6축이에요. 예. 이게 이스칸다르보다 훨씬 큰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지금 4축이고 뒤에 그 화물칸에 쏙 들어가요. 두 발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발 겨우 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사정거리용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고체 로켓 한 개 여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360도 대칭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열병식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죠. 이게 밑에가 딱 대기청하고 부딪힐 때 점프를 탁 튕기면서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면서 그 반발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생겼습니다. 우리 접시 띄우기, 물가에서 납작한 돌멩이로 접시 띄우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화성 8호라고 일단 제식명을 부여받았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리고 6년차, 6차축이 6개네요. 엄청나게 큰 미사일입니다, 이거. 예. 자, 이런 시리즈는 이미 중국에서도 사진이 공개된 거 있죠. 2019년에 나왔어요. 다 최근에 나온 미사일들이고 DF-17, 둥풍 17인데 이거는 지금 차체가 5축이거든요. 예, 5축이고 크기는 북한 게 더 커요. 왜냐, 차축이 6축에다가 아까 미사일이 트럭 앞부분을 보다 훨씬 더 튀어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사거리. 북한이 다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있는 것을 낮춰 말하고 있는 것이든지. 자,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저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어떤 미사일 앞에 뭐 레이더 탐색기나 뭐 다른 유의 탐색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좀 있었지만 우리도 그런 걸 좀 극복을 했던 것 같고, 아까 퍼싱2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기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기존의 INS보다 훨씬 정밀한 위치 추적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레이더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건 미사일 워낙 형식이 많으니까, 형식이 많다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에 든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 타우루스 미사일에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면 지형 대조 항법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스칸다르에는 그런 거 쓰는 것도 있어요. 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적외선 탐색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현무 시리즈는 현무2 시리즈 말이에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뭐 A에는 이거 쓰고 B에는 저거 쓰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로 다 통일돼서 쓰고, 그래서 개량도 하고 같이.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뭘 썼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북한의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둥펑 17보다 훨씬 덩치가 크다. 예.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장사정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술용이 아닐 수 있다. 예. 그리고 훨씬 더 큰 탄두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유형의 미사일의 이제 개척자는 이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죠. 2019년부터 배치된 거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은 딱 그 접시 띄우기 하기 좋은 형태로 생겼죠. 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놀랍게도 미국은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퍼싱2를 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독보적으로 앞서갔죠. 소련을 압도했는데, 예, 지금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무기 체계를 미국은 갖고 있지 못해요. 지르콘 같은 순항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이것을 탄도 부분만 지금 저기 우주공간을 날아다니는 건데, 이거는 사정거리가 거의 뭐 전 지구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궁금해요. 예. 활공형 미사일도,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정거리 제한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참모총장이, 3군 합동 참모총장이 이제 이전의 참모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21년에 가을에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스푸트니크 순간. 그때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자 미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죠. 그때가 아마 케네디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전체에 엄청난 경각심을 줬고,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위 말해서 순수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아폴로 11호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잡은 것인데 그때의 충격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이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진 전력으로. 저는 참 이거 어렵다고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적게는 5, 6년 뭐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거고 과거 미국이 다 각 분야에서 선두적인 실력을 가졌었는데 추가 개발이 안 됨으로써 인력과 노하우가 다 소실됐고 그들이 러시아 뭐 중국 심지어 북한 이란까지 가서 꽃을 피우는데 그것을 몰랐다? 예. 그들이 다 실패할 것이다? 감히?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 개발 과정이 공개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시험 발사도 해야 되고. CIA 요원들이 다 놀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현재 미국이 가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우리 현재 요격 시스템으로 이걸 방어할 수 없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조기에 적이 요격을 하려면 날라오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식으로는 마지막에 맞을 때 알 수밖에 없다. 자, 미국의 정찰 위성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ICBM 대륙간 탄도탄에 기초해서 제작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적 탄도탄이 고도 수백 킬로 이상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탐지가 돼요. 근데 보셨지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한 20에서 3, 40km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스칸다르 최대 고도 50km죠. 그리고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고도 한 100km 정도에서 활공체를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서 대기권하고 뭐 우주공간 사이에 점프 밀도차를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다 그렇게 그 그런 기술력이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 낮은 고도에서 공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정찰 위성 기반의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예. 그래서 지역의 지상에 있는 레이더의 탐지 공간 사이를 헤엄쳐서 가면 된다. 예. 전 세계 전역을 지상용 레이더로 막고 있지는 못하니까 미군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고도로 나른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돌입할 때는 속도가 전부 다 마하 10이 넘어가죠. 예.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체계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사드 같은 체계도 옛날 ICBM에 어떻게 보면 기반을 한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요격 체계이기 때문에 마하 10 이상 대응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기껏 해봤자 마하 6, 7, 8 이렇게밖에 대응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LSM을 개발하고 천궁2 개발하고 할 때 그 목표 속도는 사실 지금 비밀인 것 같은데 우리 주변국들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중국이 러시아도 가지고 있죠. 일본도 개발 중이에요. 대응 속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엇하고 그게 상응하는 우리 무기 체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보통의 ICBM. 저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지 기존의 위성 시스템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위성은 업그레이드 못해요, 그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과 같은 조기 경보, ICBM 조기 경보 시스템을 극초음속에다 적용을 하려면 미국은 부도날 겁니다. 인공위성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인공위성을 새로 다 쌓아 올려야 돼요. 그 못하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 그래서 한 100km 정도에서 대기권하고 우주공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활공행이고 북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활공행이. 아까 DF-17 보여드렸고 중국 거, 러시아의 아방가르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이란의 파타 같은 것은 100km 이상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낮은 단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예. 대신 이제 장사정거리를 뽑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들킬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래서 일단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은 추가 동력을 발생시키고 기동을 한다. 그런 점에서 푸싱2의 개선형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탄도탄 형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가운데 보시는
글라이더 미사일, 즉 활공형 미사일, 맨 25에서 한 3, 40km까지 나르는 것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상대방이 조기 경보가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저는 우리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이거 현무2C를 가장 가까이에서 잡은 사진인데 이것은 바깥에 공개된 게 없어요. 대충 뭐 한 사거리 한 800, 1000km 정도 된다. 해상에서 그때 바지선에서 발사해서 해상 위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그래서 뭐 함정에 배치하려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미사일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 17년 6월 23일 날 시험 발사했고 뭐 자료를 보니까 이미 배치도 됐다 했는데 뭐 공개된 사진이 없어요. 자, 딱 봤을 때 이게 사진에 한두 장만 더 있어도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안 보여주겠죠. 이 사진의 반대쪽이 납작한지 안 납작한지 그 유무예요. 저쪽이 납작하면은 이거는 중국의 DF-17이나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북한의 화성 8호 같은 활공형이고 반대쪽도 동고스름에서 360도 대칭이면은 요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탄도탄처럼 들어오는데 추가 동력이 저 탄두부에 들어 있어가지고 회피 기동한다. 최종 도리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다. 이런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게 전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공형일 가능성도 조금 높다. 왜냐하면 그게 타격 역량은 더 좋고 상대방한테 빨리 들키지도 않으니까 그런 추정은 해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제 추정을 예전부터 제가 했던 거 하니 이게 21년 12월에 시제품이 공개된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참 개발 중인 비밀 무기를 공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때 문재인 때죠. 이게 작년 초에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판 지르콘이에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활공형 순항 미사일, 죄송합니다.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어려운 기술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활공형 개발한 다음에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순수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먼저 하고 활공형을 뒤에 한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활공형을 개발했지만 우리한테 공개를 안 했다. 발표도 안 했다. 그게 현무2C일 가능성이 높다. 자, 트럼프 시절에 그들의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러시아나 중국에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각성하고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개발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수십 년 쉬었다가 하려니까 인력도 없고 우리처럼 우리는 ADD가 있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이 관심이 없더라도 필요한 기술도 계속 누적하고 인력을 유지하는데 미국은 전부 다 그게 사기업에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쏟아부어도. 그러다가 깔끔하게 포기를 했어요. 또 보니까. 저는 포기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지금 하푼을 대체할 미사일 NSM인가? 정확하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북구 쪽에서 수입했죠. 그리고 그들의 차기 호위함도 뭐 이태리, 프랑스 디자인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들의 지상 병기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 K9 자주포 사다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도 지금 정신 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구나. 이거를 사다 쓰자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활공형하고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래서 그때 21년 12월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거의 중재를 다 했고 날짜만 잡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미국의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비밀 무기를 강력한 강수를 두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는 거죠. 자, 현무2C도 저런 그림 한 장만 제공했는데 이런 모형을 다 제공했어요. 발사 장면 동영상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런 비밀 무기를.
혐오2C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죠. 훨씬 더 고급 무기인데 왜 보여줬을까? 결국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미국은 우리 자기들 동맹국한테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깔끔하게 포기했다. 그런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